미국 백악관에 도착한 우리나라 무역협상 대표단이 잠시 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관세 인하 제안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틀 연속 소환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 다음 주 김 여사 소환을 앞둔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5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 금리 수준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談判을 위해 미국에 체류 중인 우리나라 협상대표단은 조금 전 백악관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우리 정부의 협상안을 상세하게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굿모닝 MBN은 먼저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지금 우리 협상 대표단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직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무역협상 대표단은 우리 시각으로 새벽 5시 반쯤 미국 백악관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밤 한미 경제와 통상수장 간 2+2 최종 담판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표단을 직접 만나는 만큼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오늘 한국 대표단을 만날 예정이라며 한국이 25%의 관세를 인하하기 위해 가지고 온 제안이 무엇인지 듣는 데 관심이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우리 측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 협상안과 더불어 조선 등 한미 협력 방안을 상세히 제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해색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한미 협상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곧바로 타결점을 찾을지 아니면 2+2 회담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대표단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다고 확인하면서 면담 결과에 따라 긴급 브리핑에 나서겠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네, 이에 앞서서 우리 대표단이 이틀 연속 미국 상무장관을 면담했다던데 2+2 협상은 언제 예정돼 있죠? 어제 미국 도착 직후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틀 연속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오늘 협상에서 구 부총리는 한미 간 조선업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양국의 최종 담판은 미국 시각으로 오늘 오전 9시 45분, 우리 시각으로는 밤 10시 45분에 진행됩니다.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로 명명된 최종 협상 테이블에는 모두 4명이 마주 앉습니다. 우리 측은 경제사령탑인 구 부총리와 통상 책임자인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자리하고 미국은 베선트 재무장관과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오늘 루비오 국무장관과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국방비 증액 등 동맹 기여를 강조해 측면 지원에 나섭니다. 어제 미국에 체류 중인 대표단과 화상회의를 한 이재명 대통령은 어려운 협의인 것은 알지만 국민 5,200만 명의 대표로 가 있는 만큼 당당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최대 고비를 맞이한 가운데 어느 정도 수준의 관세 성적표를 받아낼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 정부의 경제와 통상 분야 책임자들이 미국에서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재계 측면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화와 삼성에 이어 이번엔 현대차의 총수까지 물밑 외교전을 위해 미국을 향했습니다. 이어서 신용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어제 오후 한미 관세 협상을 지원하고자 긴급히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특히 정 회장은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옆에서 대미 투자를 발표했던 만큼 물밑 협상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됩니다. I'm pleased to announce an additional $21 billion in a new investment over the next 4 years. We are really proud to stand with you and proud to build the future together.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재계 주요 인사로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정 회장이 세 번째입니다. 방산과 조선의 강점이 있는 한화와 반도체가 주력인 삼성에 이어 현대차까지 출동하면서 미국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기업들은
사실상 모두 물밑 외교전에 참전한 겁니다. 대기업 회장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서 노력을 하고 있고, 개별 민간 기업들이 그동안 구축해놓은 또 미국 내 네트워크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들 가지고 본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협상 타결을 위한 미국 기업과의 협력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우리 돈 22조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LG 에너지 솔루션도 테슬라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도 다음 달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만큼 재계의 지원 사격에 힘입어 극적인 협상 타결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농민단체들은 연일 집회를 열고 있고 여당 의원들도 거리로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가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개방 확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농축산물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관세 15%를 지키기 위해 일부 양보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한우농가 대표들이 이번엔 광화문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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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협상 카드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안 등이 재차 거론되자 농민단체는 거리로 뛰쳐나와 강력 항의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수입국인데 30개월령 이상까지 수입되면 한우 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고 울먹입니다. 만약에 트럼프 협상에서 잘못된다면 대한민국의 한우는 국가에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앞서 오전 9시쯤에는 여당 의원들이 몰려와 농산물을 지켜달라고 협상팀에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농산물 수입 5대 수입국 중에 하나입니다.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깡패이지 무엇이겠습니까? 농민단체에 이어 여당 의원들까지 거리로 나선 건 정부의 부인에도 미국 측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쌀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등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선 쌀은 식량 안보와 직결돼 양보할 수 없는 만큼 관세 15% 사수를 위해 쇠고기 수입을 내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쇠고기 추가 개방이 현실화될 경우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어디까지 농산물 카드를 쓸 것인지 협상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배임죄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중요해진 기업의 대미 투자를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세 번째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를 선언하며 정부의 기업 활동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법 개정안 공포 등으로 재계의 우려가 커진 배임죄의 개선을 언급했습니다.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 이러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배임죄가 남용이 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됩니다. 과도한 형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형벌 합리화 TF 추진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민주당에서 발의한 배임죄 요건 완화 관련 형법 개정안 등보다 더 기업 부담을 덜어줄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신 것 같습니다. 한국 배치되면 나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까지 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걱정을 하셨어요. 한미 관세 협상에서 기업의 대미 투자가 필요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 상황이라 기업 달래기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비상경제 점검 회의를 성장 전략 TF로 전환해 새로운 성장 기회와 모멘텀을 발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틀 연속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이교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제에 이어 어제도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던 특검팀은 결국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오늘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부와 검사가 직접 구치소로 가 교도관들과 함께 집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조은석 특검팀이 3차례 강제 구인에 실패한 전례가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데려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실상 모든 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엽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어떤 지시를 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당시 위증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주변 수사에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무실을 2차 압수수색하고 오늘은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개입 의혹에 이 대표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문제가 된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당시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특검팀은 이틀 만에 이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압수수색 영장에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공천 개입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도 오늘과 내일 이틀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이 맞는지, 또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어떤 답변들을 받았는지 집중 규명할 예정입니다. 특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도 명시 진술에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원 공천 개입뿐만 아니라 김상민 전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 공천 과정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특검팀은 명시 조사를 끝낸 뒤 의혹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 목적으로 샤넬백과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를 받는 통일교 전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이 간부가 그동안 드러난 현안과 관련 없는 시기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김 여사 면담을 간곡하게 요청한 사실도 MBN 취재 결과로 확인되면서 또 다른 청탁 시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배경을 밝혔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지원, YTN 인수 등 교단의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입니다. 혐의는 인정하셨나요? 김건희 여사한테 목걸이는 어떤 목적으로 주신 건가요? 통일교는 그동안 청탁이 개인의 일탈이라고 했지만 윤 전 본부장은 윗선의 허가를 받고 한 일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는 통일교 윗선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본부장이 지난 2023년 말에도 전성배 씨에게 김 여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한 사실이 MB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에 통일교 연루 의혹이 불거지며 일본 정부가 법인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던 시기와 맞물립니다. 이 때문에 일본 문제 해결을 위해 면담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통일교 내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전 씨 측은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인 부탁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특검팀은 그간 드러난 현안 외에 일본 해산 명령이라는 현안 관련 청탁도 시도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VIP 경로설의 실체를 사실상 확인했습니다. 경로설이 불거진 회의 참석자 중 두 번째 서열이었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윤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절반이 넘는 회의 참석자가 VIP의 경로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와 동시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게 전화까지 했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해 17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경로 있었다고 진술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조 전 원장은 특검팀 조사에서는 이른바 VIP 경로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로설이 불거진 뒤 조 전 원장은 줄곧 경로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보고를 받으시고 경로했고 그래서 그 경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서 이렇게 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지시했다고. 이미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회의 참석자인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도 특검 조사에서 경로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VIP 경로설이 불거진 지난 2023년 7월 31일 안보실 수석 비서관 회의 참석자 7명 중 5명이 경로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조 전 원장과 임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경로와 동시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진술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사실상 경로설의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보고 경로 이후 이 전 장관 통화로 실제 수사 외압까지 이어졌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군 관계자들이 사용했던 비화폰의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도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수사 외압이 의심되는 기간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분석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시열 기자입니다. 지난달 대통령 경호처는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에게도 비화폰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공직자가 아닌 김 여사가 비화폰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경호처는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여사의 비화폰 사용 사실을 포착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주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들이 사용한 비화폰 통신 기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등 주요 당사자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및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특검팀이 파악하려는 비화폰 사용 기간은 VIP 경로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로설과 최해병 사건 수사 외압, 김 여사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동시에 나오는 시기입니다. 특검팀은 일반 휴대전화 기록은 확보했지만 중간중간 비화폰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누구와 어떤 시기에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과 김 여사의 구명 로비 의혹이 별개가 아닌 한 줄기로 본다며 비화폰 기록을 통해 의혹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집권 여당 대표를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청래, 박찬대 후보가 선명성 경쟁을 벌이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서는 가운데 어제부터 호남과 수도권 지역 등의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는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 후보는 지난 29일 마지막 TV 토론에서 자신이 잇따라 발의한 검찰개혁, 사법개혁 법안들을 거론하며 강성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 강력한 개혁 당대표 후보 정청래입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제명 방침 등을 밝히며 대야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박 후보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소환하는 내란 청문회를 추석 전에 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열리는 다음 달 2일까지 호남권과 수도권, 강원, 제주 권리당원과 전국 대의원 투표를 온라인 등으로 진행합니다. 앞서 진행된 충청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정 후보가 박 후보보다 25%포인트 앞선 상태로 정 후보는 굳히기를, 박 후보는 뒤집기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숫자에 잡히지 않는 결심, 조용히 번져가던 마음이 지금 골든 크로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TV 토론을 마친 두 후보는 전략 지역을 돌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두 후보가 당원들과 접촉면을 넓히는 가운데 수도권과 호남 등의 표심이 한꺼번에 공개되는 이른바 원샷 경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제부터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당의 단결을, 다른 쪽에서는 당의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더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마친 각 후보들. 한 목소리로 내홍을 수습하고 당의 혁신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누가 이 흩어진 국민의힘을 하나로 합치겠느냐? 누가 저 흉악한 이재명 대통령하고 누가 맞서서 이길 수 있겠느냐? 당의 발전을 위해서도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누가 당대표로 좋을까 판단할 때 기준은 정확하게 하나라고 봅니다. 누구 얼굴로 내년 지방선거를... 본격적인 신경전도 시작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당내 혁신파를 비판하며 보수 지지층 표심 공략에 나서자 안철수 후보는 중도 확장성을 내세우며 맞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보 단일화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극우화되어 있는 그런 세력들이 당권을 쥐게 되면 우리 당은 미래가 없다. 혁신 후보 단일화는 굉장히 좀 필연적이고 필수적이어야 된다. 장동혁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관세 협상 문제를 지적하며 존재감을 부각했습니다. 출마를 선언한 7명의 당대표 후보들은 다음 달 5일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가 반영된 예비 경선을 통해 총 4명으로 추려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2021년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선출된 건 신천지 세력의 지원덕이었다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폭로가 연일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이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승민 기자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대 대선 당시 신천지 신도가 대거 책임당원으로 가입해 윤석열 전 당시 후보를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 압수수색을 막아준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홍 전 시장의 폭로로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은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유영아 의원은 열대야로 힘든데 열받게 하는 재주도 탁월하다고 꼬집었고 배현진 의원도 노회한 영혼의 비굴한 소리라고 저격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는 솔직히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정치 활동을 하는 분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최고위원들이 함께 뜻을 같이 했고 극우 사이비 종교의 국힘 대선 개입 진상조사단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은 이미 진행 중인 3대 특검을 당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발족했는데 야당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다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위헌과 위법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인데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행사하겠다고 맞서면서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모두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입니다. 여권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하청 노동자 보호를 이유로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 자본 간 균형을 회복하고 산업 현장의 불공정을 줄여서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 방송 3법은 방송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법안이 상정되면 각각의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제동을 걸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이 쟁점 법안들이 상정이 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계속 이어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여론전도 함께 나섰습니다. 방송 3법 관련 긴급 토론회를 연 국민의힘은 위헌적 언론 장악 시도를 멈추라며 정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80년 신군부가 언론 통폐합을 한 거 기억하시죠? 거기에 버금가는 겁니다. 모든 언론을 장악하겠다라는 어떤 밑그림 하에서. 다만 협상 여지는 남겼습니다. 필리버스터를 민주당 단독으로 종료시킬 수 있는 만큼 여야 합의 처리가 현실적이란 판단에 섭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까지 민주당과 소통하며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대전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범행 이틀 만에 붙잡혔습니다. 체포 직전 남성은 독극물을 삼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검은색 승용차가 인도위에 멈춰섭니다. 곧이어 경찰차가 뒤따라 들어옵니다. 경찰들이 재빨리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자의 상태를 살핍니다. 대전 산성동의 한 지하차도 인근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주 24시간 만입니다. 소리 나가지고 나머지 여자친구 죽이고서 도망가다. 거기도 이 동네 사람인가 해가지고. 체포 직전 남성은 차 안에서 독극물을 삼켰다 충북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도주 과정에서 빌린 차량과 자신의 오토바이를 번갈아 타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남성의 도주 모습을 CCTV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경찰은 검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수십 명의 가용 경력을 투입해 추격망을 좁혔고 범행 현장에서 5km 떨어진 지점에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피의자의 과거 동선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멈추거나 하면은 그때 역정이 되면 우리가 잡는 거고. 경찰은 남성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유흥가 일대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호객 행위를 벌여온 일당 5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인도도 모자라 도로까지 침범하며 노골적으로 홍보를 해왔는데 유흥업소와 성매매업소 등은 5년 동안 무려 62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 줄줄이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유흥가 일대에서 불법 호객 행위를 벌여온 호객꾼 A씨와 성매매를 알선했던 일당이 경찰에 검거된 것입니다. 많이 안 받고 경과가 얼마인데? 28만 원. 애들은 지금 많이 해요. 호객꾼 A씨 등은 프리랜서로 유흥업소와 계약을 맺고 손님을 데려오는 대가로 수익금의 15%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흥가와 주변 지하철역 인근에서 경쟁적으로 호객 행위를 벌였고 심지어 차도까지 점령해 노골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인 골목입니다. 유흥업소가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호객 행위도 급증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불법 광고물과 호객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주변 상인들과 시민, 학생들까지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여기 대포차라고 해가지고 카니발에 여기 유흥업소 여자분들 많이 태우고 가서 애들 데리고는 사실 잘 안 와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경찰은 유흥업소 운영자와 호객꾼 등 54명을 적발했습니다. 조사 결과 유흥업소 등은 지난 5년 동안 무려 62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이들을 검찰에 넘긴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유정입니다. 신호를 무시하거나 인도로 달리며 난폭 운전을 하는 배달 오토바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대부분의 단속 카메라는 앞 번호판을 인식하는 구조여서 이륜차는 단속이 어려웠습니다.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륜차 앞부분에 스티커로 된 번호판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일단 배달 라이더를 중심으로 자발적 참여를 받고 효과가 있으면 모든 이륜차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적색 신호인데도 무시하고 직진하는 한 오토바이. 왼편으로 다른 오토바이가 불법 좌회전합니다. 이를 피하려던 버스는 신호등을 들이받습니다. 신호나 정지선을 무시하는 이륜차들의 무법운전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특히 시간에 쫓기는 배달 라이더들에게 흔합니다. 하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교통 단속 카메라는 주로 앞번호판을 인식하는데 이륜차들은 뒷번호판만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검토를 마친 정부는 이륜차 앞쪽에도 스티커로 된 번호판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난폭 운전을 할 경우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나온 번호판 스티커 디자인입니다. 신청을 한 오토바이에 한해 오는 10월부터 이렇게 앞부분에 스티커를 부착하게 됩니다. 다만 전면 시행 시 이륜차 운전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우선 배달 라이더들에 한해 자발적 참여로 진행합니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서 5천 명까지 신청을 받아 1년간 운영하는데 보험 할인과 엔진 오일 무상 교환 등의 혜택을 줍니다. 명찰 효과입니다. 우선은 운전자분들이 전면번호를 이렇게 붙이고 준법 운전이나 스스로 이륜차 안전 문화가 정착되는 거를 보려고 하는 거죠. 정부는 난폭 운전이 줄고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앞번호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에서는 단호박이 밭에서 그대로 익어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줄기에 매달린 미니 단호박이 방금 찜통에서 꺼낸 것 마냥 진한 노란색인데요. 농장 주인은 믿기지 않는 듯 가위로 헤집어 봅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어제 낮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는 마치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스팔트의 표면 온도가 50도에서 60도 수준이 돼야 말랑말랑 녹기 시작한다고요.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제 우리나라도 열대지방인가 보다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박이 익고 아스팔트가 녹을 만큼 극심한 폭염. 매일 온열질 환자도 속출하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역대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가운데 최고 흥행작에 등극했는데요. 극중 아주 잠시 등장한 김밥까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김밥 한 줄을 통째로 먹는 장면이 화제가 된 건데요. 해외 시청자들 사이에선 김밥을 한 입에 먹기 챌린지로까지 발전했습니다. SNS에서는 김밥을 영어로 표기한 해시태그가 18만 건 이상 등록됐는데요. 우리 김밥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기다란 스시라는 댓글이 적히면 해외 누리꾼들이 김밥은 일본의 스시와 다르다라며 바로잡아주는 광경까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배우 온주원 씨와 이장우 씨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근 결혼을 발표했고 이름 초성이 이응, 지읒, 이응이라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동시에 같은 루머에 휘말리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800만 원 양다리 입마금설인데요. 한 직장인 인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폭로글이 시작점입니다. 연예인이었던 전 남자친구가 양다리를 걸쳤고 곧 결혼을 앞둬 방송의 준비 과정이 나와야 하니 소속사로부터 환승연애 입마금 비용으로 800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자 일각에선 이 연예인 초성이 이응지읒 이응이라는 이야기가 제기되면서 두 배우가 때 아닌 불똥을 맞았는데요. 두 사람은 즉각 아니라고 부인했고요. 결국 폭로자도 재차 해명에 나서면서 일단락됐습니다. 때로는 아닌 땐 굴뚝에 연기가 나기도 하니까요. 무분별하게 설을 옮기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무역 협상을 타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 우리 돈 487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국제부 연결합니다. 이한나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 우리 협상 대표단이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1시간 동안 직접 만났는데요. 조금 전 오전 7시쯤 회동이 끝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세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기로 했다면서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우리 돈 487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호 관세는 기존에 예고됐던 25%에서 15%로 내려갔습니다. 경쟁국인 일본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대신 한국은 미국의 자동차, 트럭, 농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하고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 등을 수입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상회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뒤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잠시 뒤인 오전 8시쯤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기준금리 인하 압박에도 금리를 5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시장은 9월 금리 인하를 기대했지만 제롬 파월 의장은 결정된 게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행 4.25에서 4.5%로 동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올해 1월 이후 5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상태인데다가 경제 전망도 불확실하다는 게 동결 결정의 이유였습니다. Despite elevated uncertainty, the economy is in a solid position. Inflation has been running somewhat above our 2% longer run objective. 하지만 연준 이사 2명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며 동결에 반대표를 던져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다수 결정에 연준 이사 2명 이상이 반대한 건 1993년 이후 32년 만입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 인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제롬 파월 의장은 관세가 물가 상승에 미칠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연준 본부를 방문하는 등 금리 인하 압박 수위를 높여온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We should be the lowest interest rate, and we're not. It's all because of the Fed. He's done a bad job. 시장이 기대하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결정된 게 없다고 선을 그으며 나스닥을 제외한 뉴욕 증시는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지난주부터 발행된 소비 쿠폰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사용처에서 제외된 대형마트는 비상입니다. 폭염으로 백화점과 쇼핑몰에도 고객을 뺏기자 통큰 할인으로 고객 탈환에 나섰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더운 평일 한낮에도 많은 손님들이 시장을 찾았습니다. 상인들은 소비 쿠폰의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 도움이 돼요. 매상이 좀 늘고요. 카드 갖고 오시는 분들이 한 80% 이상 돼요. 무더위를 피해 볼거리가 풍성한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을 찾는 고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졸지에 사이에 낀 형국입니다. 소비 쿠폰도 못 쓰는 데다 폭염을 피하려는 고객들이 마트보단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로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형마트들은 고객 유인을 위해 할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한 마트는 수입 삼겹살 60% 할인을 비롯한 대규모 세일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민생 쿠폰이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가 더 싸고 더 저렴하게 물건 살 수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마트도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릴레이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마트들이 고객 수호에 사활을 거는 건 이미 매출이 침체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대형마트의 판매 지표는 명절 대목인 1월을 빼면 꾸준히 부진했습니다. 소비 쿠폰을 못 쓴다 하더라도 뭐 미끼 상품을 내걸어가지고 대형 할인마트 가서 물건 사면 뭐 남는다, 뭐 이익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해야죠. 마트들이 판매 부진과 이례적인 폭염 등으로 불리한 상황을 이겨내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휴가철 전통시장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다음 달 4일부터 9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130곳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폭우와 폭염으로 인한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임대 시장의 월세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체결된 계약 가운데 월세가 72%로 1년 전보다 6%포인트 올랐는데 서울은 월세 비중이 75%에 달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소비 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전체 카드 승인액은 313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3.7% 증가했는데 이는 1분기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전통 의복에는 한나라의 문화와 정체성이 표현돼 있는데요. 혹독한 기후 속 티베트인의 삶을 담은 전통 의상을 모아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감상해 보시죠. 화려한 티베트 전통 의상을 입은 모델들이 런웨이에 섰습니다. 전통에 따른 원래의 디자인을 유지한 옷과 더불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의상들도 눈에 띄는데요. 런웨이 중간에 펼쳐진 공연이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 티베트에서 열린 전통 의상 패션쇼에 중국 전역을 대표하는 모델들이 총출동했는데요. 기획자는 티베트 민족 의상의 멋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 이번 패션쇼를 열었다네요.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 서식하는 아무르 표범은 이제 전 세계에 100마리도 남지 않은 걸로 추정된다는데요. 미국의 한 동물원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어난 지 열흘 된 새끼 2마리 만나볼까요? 어미 옆에 달라붙어 꼬물거리는 새끼 표범 2마리. 배가 고픈지 잠에서 깨 젖으로 배를 채우는데요. 지난 14일 미국 시카고의 한 동물원에서 멸종 위기에 놓인 아무르 표범이 새끼 2마리를 출산했습니다. 아무르 표범은 밀렵과 산불, 서식지 감소로 멸종 위기 위급 등급으로 분류돼 멸종 직전에 놓여 있는데요. 이번에 새끼 2마리가 태어나면서 전 세계 동물원에 있는 아무르 표범의 수가 70여 마리로 늘었다고 하네요. 전 세계 밀 수출량의 30%가량을 차지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겨 밀을 쓰는 식품 가격이 급등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메뚜기까지 밀 생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풀숲에 다가가니 메뚜기 떼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너무 많아 대략적인 수를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인데요. 러시아와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메뚜기를 제때 구제하지 못하자 메뚜기 떼가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창궐했습니다. 왕성한 식성을 가진 메뚜기 무리가 지나가면 초목과 농작물이 남아나질 않는다는데요. 현지 농부들은 해바라기 밭의 3분의 1이 사라졌다고 한탄합니다. 유럽의 빵 바구니로 불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식량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후텁지근하셨죠. 서울은 간밤에 29.4도에 머물면서 초열대야에 버금가는 밤더위가 나타나는데요. 이로써 서울은 22일째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7월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한낮에도 35도를 웃도는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춘천, 대구의 한낮 기온은 36도까지 오르겠고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에서 높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 아침까지는 제주도에, 오전까지는 전남 서해안과 강원 영서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 곳곳으로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해안가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은 29.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도 서울과 대전이 36도까지 올라서 무덥겠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겠고 다음 주 화요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내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고맙습니다.